폼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재미있는 책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있게 생각하는 책들로만 골라봤어요. 먼저 첫 번째 책은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되게 얇은 책인데 이 얇기가 무색하게 읽기가 빡센 책이에요. 이 책은 한병철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제독 철학자여서 한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독일어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철학자예요. 한병철 철학자분이 최근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들어본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름다움의 구원으로 한병철 철학자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책의 밑줄도 막 그으면서 메모도 하면서 엄청 열심히 봤던 책이에요. 제독도 많이 했고. 이 책을 처음 읽고 제가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막 소개를 하고 다녔어요. 이 책을 꼭 읽어봐라. 이 책을 읽고 나랑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엄청 추천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2017년, 8년 이쯤에. 근데 그렇게 저랑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 없었어서 너무 아쉬워하고 혼자서 막 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은 아니지만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유명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물론 그때도 유명했지만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처음에 제프 쿤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프 콘스의 그 강아지, 풍선 강아지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을 보면 엄청나게 매끄럽고 모든 부정성이랑 낯섦, 그런 껄끄러운 요소들이 모두 거세된 그런 매끄럽고 반질반질한 것이 아름다움으로 통용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내부에서 여러 다른 철학자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부정성의 미학에 대해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가치가 부정성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적인 가치만을 주는 아주 협소한 범위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긍정성의 미학에 지배되고 있는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철폐되어가는 시대라고 간주하고요. 그래서 제목처럼 아름다움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왜 저한테 인생 책이냐라고 하면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하지만 말로 표현은 하지 못했던 막연하게 껄끄러웠던 요소들을 딱딱 짚어서 왜 그렇게 느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규정된 미에 맞춰서 나를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세상이 너무 공허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아름다움이 어떤 거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좀 어렵게 다루고 있지만 모두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는 저의 인생책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인데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뇌과학에 대한 책이에요. 우울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울한
우울하다고 느꼈던 힘든 시기에 이 책을 읽었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우울한지 제대로 된 설명만 들어도 그때부터 좀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뇌의 하강나선과 상승나선에 대한 이론을 기재를 해놨어요. 1부가 하강나선에 갇힌 뇌, 2부가 상승나선을 만드는 뇌거든요. 우울증 또는 우울감, 이 우울한 감정이 한번 하강나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하강나선을 그리면서 밑으로 점점 침체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울의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게 한 번 우울한 그 시기에 접어들면 다른 여러 요소들이 다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우울감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뇌과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단지 내가 지금 하강나선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강나선에 갇히게 되면 상승나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수면에 대한 내용과 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미소나 자세, 표정, 그리고 감사회로 같은 실제적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내가 너무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참고해서 읽어보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라서 사실 이런 우울함을 탈출하는 법에 대한 책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뇌를 포인트로 한 책 중에서는 제가 읽어봤을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또 인생 책 리스트 안에도 들어올 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각 뇌 부위가 어떤 걸 담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한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채로 우울해 있는 것도 점점 더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고 우울하자, 알고 우울해서 벗어나자의 마인드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 책은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에밀 아자르의 장편 소설인데 사실 이 에밀 아자르라는 사람이 로맨가리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거든요. 근데 로맨가리가 가명으로 자기 이름을 세탁을 해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이 소설을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을 로맨가리가 2번을 받았어요. 그 상 이름이 콩쿠르 상이네요. 당시 에밀 아자르가 자기 앞에 생으로 그 상도 받고 엄청 문단에서 대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상을 받을 당시에는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랑 동일 인물이라는 게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이 책이 그만큼 유명하지만 저의 인생 책인 이유는 이 책에 그려지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계속 맺혀서 오랫동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그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을 떠올렸을 때 드는 그 감정이 큰 것 같아요.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모모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모모가 주인공이에요. 이 모모라는 아이는 로자라는 그 돌봐주시는 아줌마랑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자라는 아줌마는 매춘부의 자식을 걷어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모모도 그 매춘부의 자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자 아줌마가 걷어준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도 보내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키워주면서. 소설에서 모모 나이가 14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정확한 나이조차 알 수 없는 아이거든요. 부모가 애를 갓난 아기 때 두고 갔는데 정확한 나이나 생일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걷어서 키우게 된 거죠, 로자 아줌마가. 근데 이제 로자 아줌마가 연로해서 점점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린 꼬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고 서글프고 아이의 눈이 너무 순수하고 구김이 없기 때문에 그 서글픈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배경이 프랑스 파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이미지보다 빈민가의 너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민자들의 차별 대우 뭐 그런 실상들이 이 책 안에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간의 우정이나 연대감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옛날에 쓰였지만 굉장히 지금 읽었을 때도 마음을 많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생 이 책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파니핑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기 앞에 생 보시고 마음에 들면 파니핑크 영화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저의 인생 책은 바로 면도날입니다. 세문전으로 나와 있는 면도날인데요. 서머싯 몸의 장편 소설이고요. 최근에 또 면도날이 인기를 약간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9년쯤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그 시기에 읽었던 책들이 엄청 인생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0대 중반쯤에 읽었던 책이 그 시기에 뭔가 방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저한테 오래도록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면도날이라는 책은 딱 보면 꽤 두꺼운데 두꺼워서 이거 읽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엄청 후루룩템이라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후루룩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면도날 책이 유럽판 모순 같다고 해야 되나? 그 모순이 안진진의 남편 찾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사벨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이사벨이 남편감 둘을 놓고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사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레리라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이사벨이랑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근데 레리가 1차 대전에 그 차출이 돼서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참혹한 전쟁을 이제 직접 몸소 겪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재정립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은 레리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상류층 사회의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진리와 구원의 길, 자기만의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약혼녀 이사벨은 레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안정된 삶을 꿈꾸고 부와 명성을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리 말고 자기를 좋아해주던 마찬가지로 상류 사회에 속해 있던 그레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것만 들어도 약간 모순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약간 모순도 제가 사실 인생책에 넣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사실 저 모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으셔서 일단 저는 빼봤습니다. 그리고 면도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다른 부분도 좋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 부분이 정말 좋지만 유난히 좋은 거는 이 서머싯 몸에 약간 냉랭한 그런 시각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아름다움의 구원 얘기하면서 부정성을 거세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서머싯 몸은 부정성을 거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긍하면서 비전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머싯 몸의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달과 유펜스나 케이크와 맥주 그리고 단편선도 세문전에 있거든요. 단편선이 1권, 2권 나눠진 게 있는데 서머신 몸 문체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서머신 몸의 문체는 읽으면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특유의 약간 날카로운 시선? 약간 직구로 명치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랑 잘 맞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면도날은 어떻게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말했던 등장인물이 3명인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뒤에 약간 도파민 터지는 얘기도 나오고 한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줄여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시집인데요. 바로 슬픔이 없는 15초 신보선 시집입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시집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책 테마에서. 제가 원래는 인생 시집을 따로 할 계획이 있긴 한데 인생 책에도 하나를 선택해서 넣는다면 슬픔이 없는 15초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신보선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고요. 이게 처음 나온 게 2008년이네요. 초판 1세 발행일이 2008년이에요. 엄청 오래된 시집이죠. 이 시집은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면 슬픔이 없는 15초를 제외하고는 모두 슬픔이 있다는 의미였을까? 라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집이 다루고 있는 그 감각이 슬픔, 공허, 그리고 굉장히 염세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엄청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시에 입문을 하게 된 대표적인 시집 중에 하나인데 진짜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집을 저는 처음 읽고 진짜 신세계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뭔가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시 제목이 아주 잠깐 빛나는 폐허. 전날 벗어놓은 바지를 바라보듯 생에 대하여 미련이 없다. 이제 와서 먼 길을 떠나려 한다면 질투가 심한 심장은 일찍이 버려야 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쭉 있는데 중략, 그리고 마지막 4개의 행을 읽어볼게요. 그때 하늘 아래 벗은 바지 모양, 누추하게 구겨진 생은 아주 잠깐 빛나는 폐허였다. 장대하고 거룩했다. 이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생이라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시기는 하지만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를 한번 직접 읽어보면은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 시를 읽고 너무 충격도 많이 받고 위로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약간 힘들어하는 청춘의 시기에 읽으면은 엄청 감회가 남다른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청춘. 거울 속 제 얼굴에 위하게 침을 뱉고서 크게 웃었을 때, 자랑처럼 산발을 하고 그녀를 앞질러 뛰어갔을 때, 분노에 북받쳐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가 공포에 떨며 바로 놓았을 때, 강 건너 모르는 사람들 뚫어지게 노려보며 숱한 결심들을 남발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즐겨 제발 욕해달라고 친구에게 빌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정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완벽한 몸을 빚으려 했을 때, 매일 밤 치욕을 우유처럼 벌컥벌컥 들이켜고 잠들면 꿈의 키가 쑥쑥 자랐을 때. 제가 정말 꽂혔던 시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이 시를 읽으면은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청춘의 한 중앙에 있을 때 이 시를 읽었던 그때의 제 감상이 진짜 찐찐 감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 10대 후반 20대 분들, 이 시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책 5권을 다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만큼 유명한 책들도 있고 아마도
처음 보실 법한 그런 책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설명 들으시면서 마음에 든다 싶은 책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영상 찍어볼게요. 안녕.